이게 예전처럼 서브프라임처럼 한 번에 뻥 터지고 돈 넣으면 해소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사실 중소형 은행들이 다 하나씩 힘들어지는 계기가 여러 번의 장기간에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만 어려워지면 돈을 넣으면 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도 결국에는 위기의 리스크에 봉착이 되고, 바이든 정부는 6월까지 쓸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이제 다 묶여 있는 상태인데, 네, 오늘 모신 분은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시죠? 유신익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참 주말 사이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들 아주 불안해했는데 SVB 은행의 뱅크런,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파산 결정 내려지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미국에서 그 전부 예금 다 인수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하면서 또 이게 불이 싹 가라앉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요 일련의 사태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핵심은 이 사태는 지금 은행의 사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옐런 회장은 자꾸 본질을 좀 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 시스템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 거야. JP모건 안정적이고 BOE도 안정적이고, 그건 맞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하겠다는 것도 뭐냐면은 지금 예금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매각하는 기구를 설립을 해서 그걸 매각한 다음에 회수를 해가지고 이 은행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 은행에 대한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일정 부분 맞습니다. 네. 당연히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이 문제의 본질은 벤처의 위기라는 겁니다. 이 은행이 사실 투자한 곳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전국,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다 투자를 했던 기관이고, 이 기관이 모든 금액을 다 투자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투자로 인해서 2라운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우리 표현으로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하면서 사실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제 돈이 들어갔는데, 많은 이제 세컨 티어 그 이후에 많은 금융 투자 기관들이 벤처 투자를 하는데 동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은행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VC 관련되는 금융 투자 기관들이 벤처 투자를 할 것이냐? 전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벤처 투자가 다시 크게 위축이 된다면은 기존의 많은 벤처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투자를 받았지만 추가 투자를 받아야지만 더 그 다음에 생존과 성장해 나갈 수 맞습니다. 있는 여기가 끊어진다. 그렇죠. 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도 사실은 적자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출 그로스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이제 산정을 받아서 인건비와 사업비의 포트폴리오를 다 사실 투자금으로 해서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구조였는데, 이러한 구조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의 벤처 기업들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와 다르게 미국의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지분 수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M&A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즉, 그렇죠. 대장인 주류인 벤처 기업이 많은 다른 벤처 기업들을 다 끌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 사태로 큰 벤처 기업 하나가 또다시 자금난에 압박을 받게 되면은 이와 관련되는 벤처 기업들의 부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차적으로 실직, 이런 것이 다시 연쇄적으로 리버스에서 돌아서 중소형 은행을 다시 압박하는 구조다. 이게 예전처럼 서브프라임처럼 한 번에 뻥 터지고 돈 넣으면 해소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본질을 보시면, 도대체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권을 매도했고 이 SVB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다, 자금 유동성이 안 좋았다, 그 관련된 핵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3월 8일에 SVB가 자기들이 이제 자금 여력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발표를 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TCF라고 하죠. Total Client Funds.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펀드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돈이 나가고 이 돈들로 테크나 바이오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항목을 보시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제 인플로우, 돈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퍼블릭 프라이빗, 그러니까 공공 부분, 사무 부분에서 돈을 모집하고 그리고 아웃플로우, 이거는 이제 캐시번, 말 그대로 돈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갖다가 다 서메이션 하면은 21년도 4분기까지는 항상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이게 거의 이제 안 나와도 270억 달러, 괜찮을 땐 400억 달러 정도 수준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이때부터 21년 초부터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감소세, 그러니까 이 펀드에서 유출만 많아지지, 순유출만 많아지지 유입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니 결국에 이 총 금액이 1000억 달러까지 육박하는, 자산 규모가 사실은 2000억 달러인 그런 은행인데 1000억 달러 TCF에서 유출이 있으면 이들 입장에서는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이미 키워놓은 기업들한테 어떤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갖고 있는 채권 자산이 비중이 좀 컸으니까 그 채권을 갖다가 유체를 매도하는데,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면서 손실까지 나오면 그것도 돈인데 아깝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그 거의 10% 정도 손실, 채권을 맞습니다. 손실 예, 보면서 예. 매도를 예, 하고 맞습니다. 그 손실분만큼을 증자하려고 맞습니다. 했던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게 이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0억 달러 정도를 채권을 매도하면서 이제 손실분이 한 18억 달러, 세후로 18억 달러였는데 이 부분만큼 손실이니까 자신들이 투자한 실리콘 벤처 기업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우리도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 때는 당신들도 도와줘. 근데 벤처 기업들이 제가 뒤에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미 많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제 뭐 의도적인 아니든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폭락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파산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이거는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벤처 기업들에 대한 과대한 평가와 그동안에 자금 플로어가 좋아서 계속 급성장했던 이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1년 전부터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제 터진 SB 사태로 귀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거는 이미 나스닥 같은 데 올라왔던 그 기술주들 네. 그 우리 소위 그 아크에 많이 포함되어 예, 있는 예, 그런 예. 주들이 이제 사실 돈을 못 벌지만 아주 평가를 잘 받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뭐 3분의 1, 뭐 5분의 1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모든 리스크에 다 포함이 된 것이, 이거 말고도 아직 상장이 안 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그럼 이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축차적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 차트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제 예금자 보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제책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자산을 매각해서 회수를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게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SBB가 이번에 그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그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VC 투자 금액 자체가 이거는 퍼스트 라운드의 투자 금액 규모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3차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 22년도 초반쯤에 거의 피크, 거의 4천억 달러 정도 가까운 수준까지 급증을 했다가 이게 완벽하게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보면 SBB가 만약에 살아났다. 근데 전체적인 투자 여건은 여전히 위축세가 맞다. 그러면은 SBB까지 이런 사태를 겪으면 그 다음에 후속으로 투자하려는 투자 기관들 입장에서는 모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하기 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키워놓은 기업들도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그러면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냉정하게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많은 기술 기업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기업이라고 표명을 했는데 이 만약에 정부가 이미 지원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했던 바이든 정부가 지원을 했던 분야가 어디였냐면 돈으로 정부가 살려주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 항공우주 쪽이었어요. 항공우주는 당장 돈을 못 벌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죠. 지원을 안 하면 사실은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우주항공 쪽은 약간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테크, 우리가 소위 하는 핀테크 기업들까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매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업 이익 흐름,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분명히 그들을 책정했던 PSR의 기준,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서 좀 높게 평가해줬던 그런 체계들은 와르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업종 불문하고 정부 지원하는 그런 업종을 빼고 나서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것이 이 SVB 은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게 그 예금자들은 보호해준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왜 어떻게 더 힘들어질 것인지는 이렇게 좀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이게 정말 우리 그 소위 금융위기 혹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만한 사안인지, 이거에 관련해서는 또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는 그 행보를 보시면 한 번의 위기나 침체 리스크로 절대 전이 안 됩니다. 거의 최장 6개월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너무 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은행을 갖다가 살리는 데 집중을 하겠고, 그래서 살아날 여지가 있는지,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만약에 살아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그 영업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기네들의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업 영위의 패턴을 보시면 21년, 22년도에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우리가 아는 BOA라든지 JP 모건, 골드만삭스들은 WM이 그들은 계속 반복을 할 때마다 더 커졌어요. 자산 규모도 사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뭘 갖고 있느냐? 일단 WM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고객들을 끌 수 있는 많은 이제 유인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 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금융과 어떻게 보면 IT의 결합에 대해서 기술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등장을 했느냐? 한국과 마찬가지로 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규모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중소형 은행을 약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은 무엇을 다변화했느냐? 첫 번째, 예금과 대출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도 우리가 핀테크가 사실은 다 핵심이고 온라인 IT 기술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중소형 은행들도 대다수가 IT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앱이나 자신들의 어떤 IT 노하우를 좀 가지고서 고객들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본이나 이런 여력은 당연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미 성장했거나 쓸 수 있는 IT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보다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기술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행들이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벤처에 대한 투자 환경 자체가 악화가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들은 WM, 그러니까 개인 고객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위의 은행들 같은 경우 이미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이미 급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두 다 이제 연쇄적으로 파국을 맞게 되면은 사실 중소형 은행들이 다 하나씩 힘들어지는 계기가 여러 번의 장기간에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최종적인 솔루션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실직을 만들게 되고, 이 실직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일단은 대형 은행들까지도 어느 정도 약간 부실이나 어려워지는 그 구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풀리는 숙제는 핵심은 뭐냐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바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가면서 은행권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은행권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진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금융위기급 이런 리스크로 이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근데 실물 위기가 더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사이드에 대해서, 파이낸셜 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자본의 적정성을 맞춰주고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클리어 해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큐 해결되는 그런,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물 경제 위기는 사실은 소비를 지금 과잉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여기서 실직자가 생겨나면 한 번에 대량 해고가 안 나옵니다. 서서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량 해고가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금융 사이드도 힘들어지고 실물 경제 쪽도 함께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다 필요해야지,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체가 그렇게 장기화되면 그 끝은 어디냐? 금융 시스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만 어려워지면 돈을 넣으면 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도 결국에는 위기의 리스크에 봉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투입돼야 되는 정부의 돈과 통화 정책의 어떤 지원 방향성은 되게 커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페드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냐. 두 번째, 바이든 정부는 6월까지 이미 이제 예산 자체가 다 쓸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이제 다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조할 거냐. 바이든 정부는 지금 그나마 예산을 갖다가 지출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를 유발을 안 시킬게요 하면서 부채를 갖다가 규모를 32조 4천억 달러로 잡아놨더라고요. 네. 지난번 발표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31조 4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이제 요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미국 그 국가 부채 네, 한도. 국가 부채 한도에서. 그래서 그러면 1조 4천억 달러도 그들 입장에서 사실 쓰기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서 하면은 뭐 열심히 잘 되겠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쉽지 않은 규모예요. 이 돈 가지고 모든 재정을 해결하기.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중소형 은행들까지도 위협이 진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여기서 핵심은 이 중소형 은행들이 뭐 몇 개 은행 어려워지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단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1개 이하 100개 은행들까지 다 합산을 하면은 총 100개의 은행 전체 규모에서 자산의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결국에는 실물을 거친 다음에 다시 금융 사이드를 또 압박을 하면서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일이 터졌을 때 이게 바로 시스템 위기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할 때 미국 정부에서는 어쨌건 처음에는 옐런 장관이 아니 이거 뭐 구제금융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착 나온 것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 뭐 보험에 들어있든 네. 들어있지 않든 예금자들 다 보증하겠다. 아 이거는 그냥 일단 해결책 아니냐. 네. 우리도 이번에 레고 사태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정부가 이게 전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네. 미국도 일단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 사례로 보시면 PF 사태 처음에 뻥 터졌을 때 이제 BOK가 바로 한 게 아니라 BOK가 이제 각 금융기관들을 다 이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 돈을 내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원을 할게요라고 한지 지금 거의 지금 5개월째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실물이 안 받쳐주고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안 받쳐주니까 PF 부실이 연체율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경제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로 터지는 기업이나 그 금융기관을 도와주면 일단은 몇 개월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구조적으로 이게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좋았고 사실은 과열까지 보이는 상태인데 그렇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벤처가 적정한 가치를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받아왔고 여기에 돈의 쏠림이 너무 강했었다. 돈의 쏠림이 강했는데 당연히 벤처 투자는 언제든지 성장을 할 것 같았지만 기술력 하나로 성장하기에는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도 힘든데 벤처는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밸류를 지탱할 수 있는 돈들이 들어오기에는 부족했고 그 부족한 상태가 이미 1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그 신호가 유동성 위기로 어느 정도 SBB에서 표출이 된 것뿐이지 다른 은행들도 중소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그 비중은 작겠으나 다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다라는 것이죠. 네. 하긴 뭐 그 속보가 또 나오자마자 또 나왔던 속보가 두 번째로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됐다. 네. 뉴욕주 연방은행에서 금융당국에서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소 네. 혹은
그 지방은행들의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앞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계속 막아 나가겠죠, SVB처럼. 맞습니다. 막아 나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과열, 그다음에 양극화가 나중에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이게 금융기관의 양극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양극화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은행들은 이제 미국 상업은행들은 괜찮았어요. 거래도 그래도 괜찮게 했고 상대적으로 WM 쪽의 사업 비즈니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은행 예대 마진 관련되는 사업들 부분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중소형 은행들은 다 거기서 비켜나 있었어요. 비켜나 있다 보니까 이들은 각자 약간의 은행으로서는 기존에 안 했던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사업이나 어떤 특정한 투자 사업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벤처 쪽이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용자들에 대해서 저신용자들한테 한도 이상으로 돈을 좀 주고 금리를 더 받는 대신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불거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포트폴리오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더 특이한 사업들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생존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부터 서서히 표면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제가 벤처의 위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미국의 벤처 포워드에서 도식해야 되는 이제 벤처의 성장, 이건 벤처 투자자의 입장에서 성장한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2004년도, 18년도를 넘어서면서 급성장을 하는 패턴이 됐다. 그래서 디센트럴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의 투자, 벤처에 대한 투자가 어느 한 큰 금융기관이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쪼개져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벤처라는 밸류에이션 자체의 기업의 가치는 정부나 특정한 금융기관만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민간 사이드에서 엄청난 돈들이 다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PE, 특히 우리 사모펀드에서는 위험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VC가 당연히 들어갔고요. VC 펀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금 여건이 어느 정도만 마련이 되면 중소형 금융기관들한테도 엔젤 투자 자격을 주어줬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금융기관들이 얼마든지 특히 중소형 은행들도 어느 정도 그 라이센스를 따면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다 만들어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벤처가 위험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나오는데요. 좀 전체 창으로 좀 네. 해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벤처나 이제 스타트업, 신생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얼마나 취업자들을 끌어모았는지, 취업자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취업을 시켜줬는지,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게 최근 자료가 20년도까지만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21년도에는 이 숫자보다는 줄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 취업자에서 이 신생이나 벤처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30%나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그리고 전체 규모로 보면은 370만 명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벤처 같은 경우는 이직률도 작고 사실은 계속 턴오버가 있기 때문에 이 370만 명이 계속 근무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이제 이 이직이 잦다라는 그런 근거로 한 50%의 턴오버를 생각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80만 명, 190만 명, 이 정도 2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분들은 아마도 인건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계속 서서히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